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한 집입니다. 김영자님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했고 어제 입주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오라고. 이건 우리 집이야. 경찰을 부를 거야. 세입자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원하시면 경찰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쪽 행동이 주거 침입에 가깝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군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친구 경희의 부탁으로 경희가 있는 요양원을 방문했던 날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평소 깔끔하고 당당하셨던 경희가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잊히질 않네요. 왔구먼 영자야. 나 좀 봐.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경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한숨이 뒤섞인 공간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방마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대부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죠. 아무도 대화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 아들이 모시기 힘들다고 여기 데려다 놨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이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인데. 경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경희는 제게 요양원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침 6시 기상, 정해진 식사 시간, 제한된 면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결국엔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희의 아들과 제 아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곳에 가게 될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아니, 가야 한다면 그건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갈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듯이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합가한 후로 이런 모습이 익숙해졌지만 오늘따라 두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제 방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모든 것들,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일기장을 꺼내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내 미래의 한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 미래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작은 대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그 실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 핏줄인 아들일지라도 제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요. 비가 그치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합가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혼자 살면서 쓸쓸함이 가장 큰 적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제게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집이 넓으니 저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들의 말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4층짜리 건물로 1층은 상가로 세놓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넓은 집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서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합가 초기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식탁에는 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쓰던 넓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어머니,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해서요. 작은 방이 햇빛도 잘 들어서 어머니께 더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은 계단 옆에 있어 소음이 심했고 화장실도 멀어 밤중에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엌 사용 시간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침 준비할 때 부엌이 정신 없어서요. 어머니는 저희 출근하고 나서 드세요. 이렇게 하나둘씩 제 공간과 자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들이 오히려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모신다더니 오히려 제가 그들을 모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분담하자고 했지만 점점 제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층 상가 임대료는 당연히 제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대부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에 더 보태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달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의 회사 동료 부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사 안 하셨어요? 민석 씨가 어머님 집을 팔고 요양원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합가를 제안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그것은 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그들을 믿는 어머니인 척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들은 사실 침입자였다.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내 집,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합가라는 이름의 함정이 얼마나 교묘하게 짜여 있었는지를, 아들이 합가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아들 내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주의 깊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되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간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떨어뜨렸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된, 그것도 제 서명이 위조된 신청서였죠.
실버힐스 요양원이라는 곳에 예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다음 달 25일. 그리고 그 옆에는 해외여행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발리 여행 패키지였습니다. 여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버려진 종이 한 장에서 드러난 진실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서류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단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동창이었던 그는 제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당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에요. 게다가 서명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하지만 우선은 당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선생의 도움으로 저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 명의의 모든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아들에게 위임했던 권한들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없을 때를 이용해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 선생의 조언대로 저는 차분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제 서재에 있던 중요 서류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 통장과 인감도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가 아이들 방학 맞춰서 가족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친구분 댁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말아라.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너희끼리 잘 다녀와.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두면 저희가 걱정돼서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머니께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힐스라고 시설도 좋고 같은 연세의 분들도 많이 계시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아들 내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가 짜놓은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어머니가 결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제 방식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 아들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발리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 팜플렛을 은근슬쩍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요. 두 사람 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 여행 다녀오면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너희를 믿는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사흘 전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정 선생의 도움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제 건물을 세놓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죠. 다행히 급하게 입주할 곳을 찾고 세입자가 있던 대형 공인 중개사무소가 있어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는 조건이라 높은 보증금을 원하시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당장 이번 주 내로 입주하기 원하십니다. 정확히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 좋은 호텔에서 지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어. 이건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제 친절함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아침에 아들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본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정 선생과 함께 이미 계약된 세입자들을 만나 최종 확인을 하고 그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새 집은 정 선생이 미리 알아봐 준 아파트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지만 제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무엇보다 이곳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위협도 없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여행 마지막 날, 제가 계산한 귀국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시간에 맞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가 돌아올 때쯤이면 집에는 새 세입자들이 살고 있을 거야. 건물은 임대했으니 너희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거다.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너희 계획 다 알고 있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찰나의 순간 마음을 스쳤지만 곧 요양원에서 본 경희의 모습 그리고 위조된 입소 신청서를 떠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영자 씨, 민석이에게서 연락 왔어요. 정 선생의 전화에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위한, 제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발리에서의 7일은 아들 가족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행복한 추억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그들의 휴대폰에 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가 지금 돌아왔다면 집에는 이미 새 세입자들이 살고 있을 거야. 건물은 임대했으니 너희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거다.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너희 계획 다 알고 있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문자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아들은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20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들은 폭발했을 겁니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은 제어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미쳤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을 남에게 세를 줘.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을 테고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불안하게 쳐다보았을 테고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한 집입니다. 김영자님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했고 어제 입주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오라고. 이건 우리 집이야. 경찰을 부를 거야. 세입자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원하시면 경찰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쪽 행동이 주거 침입에 가깝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제어를 잃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주변 이웃들은 무슨 일인지 보러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 가족은 세입자들이 보여준 계약서를 확인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의 짐을 풀고 아들은 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변호사님 게임이잖아요. 어머니를 세뇌시켰어요.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아들의 고함 소리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 선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 감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의사로 모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당신들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위조된 서명까지 있는 입소 신청서도 확인하셨고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 대응은 오히려 제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방 안을 격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는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에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탄로났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굴욕감이 섞인 어조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서가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 다 알고 있다.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내가 없는 틈에 집을 차지하려던 것도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거짓말 그만해라. 네가 회사 동료 부인에게 한 말도 알고 있고 요양원 신청서에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증거로 있단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내가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던 그 어머니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뿐이었죠. 제가 계획한 대로 아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 가족은 호텔 생활에 지쳐갔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할 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제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내 북카페 숲으로 와라. 혼자 오너라.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 발견한 배신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2시 아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연신 두드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버리려고 한 거지. 제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서명을 위조까지 했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내가 평생 누려온 그 집, 그 재산이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건물이 탐나서, 그리고 며느리도 계속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다고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거구나. 여행 갔다 와서 날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집은 너희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아들은 대답 대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과하는 거니? 정말 미안해서? 아니면 집 때문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고, 하지만 호텔에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명을 위조한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너도 다 알고 있었잖니. 알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어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받을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진실을 인정해야지. 내가 지금 정말 미안해하는 건 나를 버리려 했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패해서 너희가 집을 잃었기 때문 아니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해져라. 민서가 적어도 이제는 솔직해져야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집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가 절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 아들의 어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서가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단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서가, 너희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지.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도 이제 내게 없단다. 정 선생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해 놓았어.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야망과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눈에서는 포기와 함께 어떤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과 집사람에게도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명심해라. 난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란다. 나도 내 삶이 있고 존엄이 있어.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 그것을 빼앗길 수는 없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너희 가족이 아직 갈 곳이 없다면 내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어쨌든 넌 내 아들이니까.
아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제 아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동네 산책을 즐깁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시작한 서예 수업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작은 아파트는 저만의 평화로운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홀로 남았다는 이유로 존엄을 잃지 않아도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오늘 나는 감사한다. 모든 경험에, 모든 선택에, 그리고 내 안의 용기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